1999년 아르헨티나 북서부 칠레 국경지대 해발 6,700m 부근에서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 그 중 1명의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 여자를 흔들어 깨우려 했죠. 이봐요. 괜찮아요?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고 심지어 딱딱한 몸에 마치 얼어붙은 사람을 흔드는 느낌이었죠. 탐사원들은 다급히 신고를 했습니다. 총 3구의 시체를 조사한 결과 500년 전 얼음 속에 묻힌 미라였습니다. 추운 온도와 고산 지대로 인해 사망 당시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발견된 소년, 소녀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며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와 소녀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잠들었던 것일까요? 이를 궁금해한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 앤드루 윌슨 박사는 소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500년 전 잉카 제국 일대의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 시대 고위층이 즐겨 먹던 고기와 옥수수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에서 술과 약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가 술과 약물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한 잉카 전문가는 소녀가 희생 제물로 선정되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고대 잉카에는 종교의식을 위해 산제물로 바쳐졌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왕이 죽거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 의식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카파코차입니다. 카파코차는 아이들과 여성이 가장 순수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져 의식을 치웠다고 합니다. 선정된 어린아이들은 죽기 몇 달 전부터 특별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름진 고기와 영양가 높은 곡식들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잉카인들은 제물로 바쳐질 어린아이에게 겁에 질리지 않게 미리 다량의 약과 술을 먹인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술과 약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야 반항과 도망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2015년에 페루 빌카밤바 산맥에서 잉카 제국 어린이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돼 사실상 이 주장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잉카 문명과 얼음 소녀를 조사한 윌슨 박사는 연구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희생된 어린이에게 잉카인들이 어떤 대우를 했는지 알고 나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린 소녀, 소년들의 미라가 하나 둘씩 발견되면서 잉카 문명의 잔혹한 문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소녀와 소년들이 당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어린아이의 미라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0년 덴마크 실케보르 지역, 그곳의 광부들이 시체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체는 웅크리며 옆으로 누워 있었고 목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올가미를 메고 있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피부 조직, 손발톱, 그리고 생생한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최근에 사망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죠. 광부들은 살인사건으로 생각하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이는 40세로 추정됐으며 키는 대략 160cm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이었습니다. 그 시체는 최근이 아닌 기원전 405에서 380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생생한 상태임에 이것이 미라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처음 발견한 광부의 이름이 톨룬드라, 톨룬드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미라 중에 가장 잘 묘사되고 사람 같은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발견 당시 보존 기술이 좋지 않았기에 현재 박물관에는 머리 부분만이 실제이고 다른 부분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톨룬드맨은 무슨 이유로 그곳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학자들은 이 남성이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벌을 받고 죽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성이 교수형으로 올가미의 목이 묶여 매달렸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턱 및 피부와 목 근처에 올가미 자국이 있으며 방사선 촬영 결과 혀가 팽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수형을 받아서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경추 손상은 발견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았죠. 교수형으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는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톨룬드맨이 이렇게 화제가 된 데에는 보존 상태도 있지만 그 위에서 음식물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물 중에서 남성이 죽기 12시간에서 24시간 전에 생선, 보리, 곡물, 씨앗을 섞은 죽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음식 재료들을 보고 재래적 관행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고 톨룬드맨이 사실은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음식을 주로 곡식이나 씨앗을 먹이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버밍엄대 고고학 교수 헨리 체프먼도 환경 문제와 농사의 실패로 인간 재물이 필요했고 그게 아마 이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늪지대에 발견된 이 남성은 과연 제물로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교수형에 처해진 것일까요? 남성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보존력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2400년 전의 사람이 주름과 머리카락,
지문까지 채취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존 상태를 유지해왔을까요? 보통 미라들은 사체가 썩지 않게 천으로 감싸거나 천연탄 산소다를 이용해서 방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시체에는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었죠. 연구 결과 이 남성의 시체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었던 이유는 남성이 발견된 장소인 실케보르의 습지 덕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방부제 기능을 하는 무리기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습지의 특성상 이 기류와 죽은 풀들이 만나 산성도를 높이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부패의 속도가 느려진 것이고 뜻하지 않게 천연 시체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묻힌 이 남성은 자신의 사체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실케보르 지역에서 발견된 시체는 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보존 상태도 뛰어났고 과학자들은 이를 가지고 미라에 대한 연구와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진실에 대해서 어딘가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걸리버 여행기. 그 영화 속 소인족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스터리한 소인족 전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2005년 이란 샤다드 지역에서 도굴단들이 한 개의 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앙상한 뼈, 하지만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미라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미라의 크기가 25cm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 미라의 발견 아닐까요? 하지만 보통 신생아로 봤을 때 평균 키는 40cm입니다. 발견된 미라는 이보다 더 작은 25cm이기 때문에 신생아일지 모른다는 소문은 점차 사그라들었죠. 결국 이 미라의 존재가 논란이 되자 이란 정부에서는 미라를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라는 25cm 키를 가지고 있으며 나이는 아이가 아닌 성인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5cm의 성인 남자라니, 이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소인족이 정말 있단 말이야? 이 논란에 더욱 힘을 실어준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역사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가 미라의 정체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소인족의 후손이라 주장한 것이지요. 실제로 샤하드 사막 마크우니크라는 지역에서는 전설 속 소인족들을 신으로 여기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1946년 테헤란 대학의 지리학 교수가 탐사대원들과 샤하드 사막을 탐험할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인국. 그곳에서 발견된 유적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한때 우리가 가지고 놀던 미니어처처럼 작은 크기의 집들이 붙어 있었죠. 높이는 80cm의 어린아이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문과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유적지는 화제가 되었고 결국 이란에서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곳은 단지 사람들에게 전시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실제로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물 안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주거 지역 근처에 용광로가 발견됐는데 이 용광로 주변으로 금속 도구와 도자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1946년에 발견된 소인국과 2005년에 발견된 25cm이라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인국에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 보통 1m 30에서 50cm의 사람이 살아야 정상이지 발견된 미라가 너무 작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소인국과 소인 미라는 오래전 소인족이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소인국과 소인족에 대한 사실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구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1년 8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숲을 속에서 발견된 어린아이 시신 두구, 2살짜리 남아 시신과 생후 10개월 된 여아 시신이었고 이 둘은 남매로 밝혀지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살인 도구입니다. 조사 결과 작살총으로 밝혀졌으며 수십 차례 찔린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매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조사에 나서기 시작했고 결과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은 바로 남매의 아버지 매튜 테일러 콜먼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매튜는 아내에게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멕시코로 떠나게 됩니다. 오후 8시쯤 멕시코 한 호텔에 체크인을 했고 2일 후 오전 2시에 호텔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3시간 만에 다시 호텔로 돌아온 매튜. 하지만 그의 곁에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매튜 콜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작했죠. 그의 위치는 멕시코의 호텔로 나와 있었으며 아내는 곧장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진 뒤였죠. FBI 조사 결과 매튜 콜먼은 마약, 정신질환이 없고 아내와의 불화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소중한 아이들을 죽였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이에게 뱀 DNA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뱀 DNA라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매튜 콜먼의 증언에 따르면 reptilian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이 아내 애비에게 뱀 DNA를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큐어넌과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됐고 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는 현재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콜먼은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하다니요. 매튜 테일러 콜먼의 범행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reptilian에 대한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reptilian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파충류와 닮은 혹은 파충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여러 영상에서는 유명인들이 사실은 reptilian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reptilian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기저기서 목격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reptilian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인 척 행동하는 reptilian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1976년 8월 21일 무더운 여름 매사추세츠주의 미술대학에 다니던 4명의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그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림 여행이라고 하면 다들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림을 공부하던 학생들에게는 영감이 필요했죠. 그래서 매사추세츠의 깊은 산속까지 보트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보트를 타고 깊은 산림지대까지 들어가게 된 사인조. 그들은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간과 숲속에서 나는 자연의 소리. 그들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고 하루는 스미스못이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스미스못은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산림지대로서 인적이 드문 호수입니다. 그날 밤 호수 근처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위해 큰 모닥불을 만들었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호수에 보트를 띄운 뒤 노를 저으며 쉴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은 4사람은 한적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보트 맨 앞에 있던 렉이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야? 모두가 렉이 가리킨 곳을 보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뭔가 엄청 큰 달 같기도 하지만 그 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음도 나지 않고 심지어 하얗게 빛나다가 무지개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뒷목이 서늘해지고 신기한 기분이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대한 물체는 그들이 탄 보트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4사람은 다급히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그 물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체 또한 보트를 향해 거대한 빛을 쏘아댔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보트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4사람은 급하게 노를 저어서 야영지까지 오게 됐고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물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야영지로 돌아온 4사람을 반기는 것은 오래전에 식어버린 수치였습니다. 보트를 타고 나간 지 1시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싸늘하게 식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가벼운 해프닝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2년 후 소름 끼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4명 중 1명인 위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고와는 무관하게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같이 생겼지만 눈은 크게 찢어져 있고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수술대 위에는 자신이 누워 있었고 생생한 고통이 느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이 갔던 다른 친구 렉도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몇 년씩 같은 내용의 악몽을 꾸기 시작하자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4명 다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최면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밝혀진 사실은 4명 모두 똑같은 형체의 외계인을 받고 그 외계인이 자신들에게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기억이 일부 지워진 것 같다고 합니다. 한우에서 배를 타고 그 물체를 봤을 때와 육지로 돌아왔을 때의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간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크게 피어났던 불이 차갑게 식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워진 기억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명의 말로는 수술대에 자신들이 누워있고 온갖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명의 외계 생물체도 직접 목격했다는 말도 했었고요. 정말로 그들은 외계인을 만났던 게 맞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작극 또는 사기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존 맥 박사는 4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최면요법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의 내용이 공통됨을 확인했고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FO 피랍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1939년 페루 남부 지역 나스카 일대를 운행하던 파일럿이 지상에 새겨진 기이한 그림을 보고 놀라고 맙니다. 저게 도대체 뭐야? 그림은 한 가지가 아닌 수백 가지의 도형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길이만 무려 1200피트. 일반적인 축구장의 길이가 약 90에서 120m라고 하는데 축구장을 3개 정도 붙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크기의 그림. 그것도 하나가 아닌 수백 가지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기원전 200년경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 고대 문명인 나스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카 자상화로 유명한 새 그림이 나스카인들이 사용하던 도자기에 남아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나스카 라인을 왜 만들었을까요? 나스카 라인의 목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의 추측성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주장 1. 나스카 라인이 천문학적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주장 2. 이 선들과 그림들을 봐. 딱 봐도 종교의식에 사용된 거라니까. 나스카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인 거라고. 주장 3. 이건 분명히 외계인들의 우주선 착륙을 위한 지표가 틀림없어. 이 큰 그림을 땅 위에 있는 우리를 보라고 만들었겠어? 당연히 위에 떠다니는 무언가를 위해 만들었겠지. 이외에도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지만 이것들은 전부 추측성일 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나스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 그림을 만들었을까요? 나스카 라인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한 나스카 라인의 그림은 거미, 원숭이, 벌새, 우주인, 기하학적인 선들, 범고래, 도마뱀 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원전 200년경이면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고조선이 멸망하고 부여가 생길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이렇게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따라보고 그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창작만으로도 넓은 면적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일부 이론에 따르면 나스카 사람들이 열기구나 연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디자인을 보고 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열기구의 등장이라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이해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돌과 흙이 산화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지우면 황토색 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선을 그린 것이고 막대기와 실로 도안을 만들어서 문양을 그려낸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답변에도 어딘가 찜찜함은 남는 것 같습니다. 나스카 라인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특성 덕분이라고 합니다. 나스카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바람도 약하기 때문에 훼손 정도가 적었을 것이라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없는 고립 지역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존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급변한 자연재해, 관광업체들의 방문으로 인해 나스카 지상화의 모형이 조금씩 변형되고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앞으로 페루의 나스카 라인이 잘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나스카 라인은 지상 전망대나 경비행기 투어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경비행기 투어는 조종사 포함 총 6명 내지 8명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1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터리한 고대 도시 마추픽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1년 예일 대학교의 하이럼 빙엄 교수가 이곳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빙엄 교수는 잉카 문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1911년 빌카밤바를 조사하기 위해 페루 원정팀을 꾸려 출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원주민의 안내를 받게 되는데 원주민의 말에 따르면 저 산 위에 고대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빙엄은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 고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약 2437m에 위치한 고대 도시는 빙엄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위치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고? 이때부터 고대 도시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오래된 보물이라는 뜻의 마추픽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추픽추가 왜 7대 불가사의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미스터리는 이 많은 돌들을 어떻게 높은 곳까지 옮기고 정교하게 재단했는지입니다. 3,000개가 넘는 계단과 수많은 건물들, 200톤이 넘는 돌들로 쌓아올린 성곽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철제 도구 없이 이런 정교한 석조 건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또한 이 많은 돌들을 그것도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여러 부분에서 궁금점이 생깁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잉카 문명의 창시자 진 바라코차가 만든 거인들이 돌을 옮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추픽추는 거인의 흔적이자 유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거인에 대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고 전설로만 여겨지고 있기에 이 이야기는 사그라들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천문학과 시간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마추픽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인티우아타나라는 돌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해시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문학적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페루는 지진이 많은 지역인데 마추픽추는 600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한 이곳에는 정교한 수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로 덕분에 많은 비가 와도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왜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는가입니다.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전염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당시 천연두가 유행했기 때문이죠. 천연두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때 잉카인들도 그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더 퍼지기 전에 이곳을 떠나게 된 것이죠. 다른 가설은 마추픽추가 사실 고대 도시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추픽추에서 다수의 여성, 아이, 사제들의 유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태양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여성, 아이이며 그곳에 제를 진행했던 사제들의 유골까지 나온 것을 보면 제사장이 맞다는 추측도 많이 나옵니다. 마추픽추에 대한 가설과 추측들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마추픽추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 하나라도 남겼으면 마추픽추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 지금도 학자들은 연구 중이고 마추픽추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추픽추의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모아이 석상, 이스터 섬에 세워진 이 거대한 석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구해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모아이 석상에 얽힌 미스터리와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722년 4월 5일) 네덜란드 출신 탐험가 야코프 로에베이는 항해를 하던 중 하나의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 섬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기뻤던 그는 바로 배를 정박했습니다. 그가 이 섬을 발견한 날이 바로 부활절 기간이었고 그 기념으로 섬 이름을 이스터 섬이라고 붙였습니다. 새로 발견된 이스터 섬을 선원들과 함께 탐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섬에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사람 얼굴 모형의 거대한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무려 1000여 개 정도의 돌석상이 말이죠. 길이는 4m가 넘어 보였고 당시 발견한 로에베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로에베인이 선원들과 섬을 탐사했을 때 이 섬에는 나무도 없고 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4m 가까이 되는 큰 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죠. 단순한 의구심만을 가진 채 로에베인과 선원들은 돌아오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스터 섬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터 섬의 경우 화산 폭발로 생성된 섬이며 전체 면적은 163.6으로 서울 면적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작은 섬에 세워진 모아이 석상은 평균 높이 4m, 무게가 약 12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 조각들입니다. 이스터 섬의 원주민인 라파누이족에 의해 약 12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에게 모아이는 조상의 얼굴을 본뜬 신성한 상으로 섬의 주인공이자 보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돌 석상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모아이 석상은 섬 화산 분화구에서 채굴된 응해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걸 옮겨서 세울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걸어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자들이 모아이 석상은 걸어서 이동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2012년 7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모아이 석상에 밧줄을 묶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잡아당겨 마치 석상이 걷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은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며
1시간에 100m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아이 석상은 무게가 90에서 100톤 이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로프로만 움직이기에는 석상 자체 손상이 컸을 것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세워져 있는 모아이 석상에는 밧줄에 쓸린 자국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 원주민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외계인의 개입입니다. 이 가설에 힘을 씌워준 것은 다름 아닌 책 한 권이었습니다. 1968년 에리 폰 다니켄의 신들의 전차에서 모아이 석상이 외계인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뒷받침 근거로는 첫째, 이동에 쓰였다는 나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이 나무를 굴려서 모아이 석상을 옮겼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이스터 섬 자체가 나무 없는 초원지대며 외부에서 나무를 구해온다고 하더라도 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배를 만들 나무조차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제작 기술 및 장비의 유무입니다. 모아이 석상을 보면 멀리서도 사람의 이목구비가 느껴질 정도의 정교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의 코와 턱, 그리고 특이한 귀 모양은 그 당시 원주민들의 기술로 가능한 부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평평한 돌을 갈거나 깎았을 텐데 그걸 한 개의 석상이 아닌 몇백 개의 석상을 제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상 일부 머리에 얹어진 무거운 돌을 주장했습니다. 모아이 석상의 일부에는 마치 모자처럼 생긴 돌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모자처럼 생긴 돌을 제외한 키만으로도 4m가 넘는데 그 돌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자의 무게가 무려 4톤에 달하는 점을 내세우면서 결론적으로 모아이 석상은 외계인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존 플렐리가 이스터 섬 화석과 생명체를 조사해본 결과 11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는 나무가 울창한 지대였을 것이라 말했고, 고고학자 프랑시스 마지에르는 모아이 석상이 충분히 조각할 수 있는 화산암이라는 점에서 에리히의 신들의 전차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리의 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외계인에 대한 가설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며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나무로 운반됐을 거라는 가설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시험을 시도해봤을 때 실패했고, 고대 거인족들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거인족 실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설은 많지만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 없어서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는 듯한 답답함이 남아있던 그때 모아이 석상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석상을 발굴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이 석상의 전체가 아닌 몸통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알고 보니 땅 밑에 모아이 석상의 몸통이 묻어져 있던 것이지요. 이것으로 모아이 석상에 관해 나왔던 가설과 학설이 무색해지고 맙니다. 엄청난 크기의 모아이 석상들, 왜 이렇게 크게 지은 걸까요? 지난 이야기, 7대 불가사의 모아이 석상, 네덜란드 탐험가 샤코프 로에베인이 발견했으며 그곳에는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돌 석상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가 아닌 천여 개의 석상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석상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외계인의 개입설, 모아이가 걸어다닌 설, 거인설, 나무를 이용해서 옮긴 설 등 다양했지만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아이 석상을 발굴하던 중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땅 밑에 모아이 몸통이 있다는 사실. 어마무시한 크기의 모아이 석상들은 왜 이렇게 크게 지은 것일까요? 오늘은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모아이 석상의 비밀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아이 석상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모아이 석상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모아이 석상일까요? 정답은 둘 다 모아이 석상입니다. 모아이 석상은 원래 눈과 모자를 갖춘 상태로 완성된 조각들이었습니다. 모아이의 눈은 산호와 흑요석 또는 붉은 화산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모자처럼 생긴 돌은 푸카오라고 불렸습니다. 이 푸카오는 붉은 화산암으로 제작되었고 주로 석상의 머리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모아이 석상은 대부분 눈과 푸카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부족 간의 갈등.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모아이 석상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상의 눈과 푸카오도 함께 손상되었거나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부족의 모아이를 무너뜨리거나 훼손하는 것은 권위와 존엄을 공격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눈과 푸카오가 주된 타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적 풍화. 이스터 섬의 거친 환경과 바람,
비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모아이 석상의 눈과 푸카오가 풍화되거나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푸카오는 비교적 부드러운 화산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쉽게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유럽인의 도착과 영향. 유럽인들이 이스터 섬에 도착한 후 전염병, 노예무역, 외부 영향으로 인해 라파누이 사회는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아이 석상의 유지와 보존이 소홀해졌고 자연스럽게 석상의 눈과 푸카오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발굴된 일부 모아이 석상에서 원래의 눈과 푸카오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이 석상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모아이 석상은 발견 당시 대부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반 이스터 섬을 방문했던 탐험가들은 거의 쓰러져 있는 모아이 석상을 보았으며 20세기 중반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상들이 쓰러진 주요 원인들은 앞서 소개했던 모아이 석상의 눈과 푸카오가 없는 이유와 비슷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 자연재해, 전염병 및 외부 충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부족 간의 갈등으로 쓰러졌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 간의 갈등으로 왜 모아이 석상이 쓰러졌던 걸까요? 이스터 섬의 원주민인 라파누이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들은 섬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며 모아이 석상을 세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신성함을 과시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주로 부족 간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이었고 각 부족은 석상을 세우기 위해 엄청난 자원과 노동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섬의 나무를 활용해 석상을 옮기고 세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섬의 숲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라파누이 사회는 극심한 환경적 위기에 직면했고 이는 부족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모아이 석상을 쓰러뜨리며 상대 부족의 위신을 깎아내리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모아이 석상이 떨어질 위치에 다른 돌을 놓고 쓰러뜨린 뒤 모아이 석상의 얼굴과 몸통을 분리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섬에 세워졌던 대부분의 모아이 석상이 쓰러졌으며 이는 라파누이 문명의 붕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훼손된 모아이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모아이 석상의 몸통이 땅 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은 땅에 모아이를 넣었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의견은 자연적 매몰이었습니다. 부족 간에도 누가 더 높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부족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점차 큰 모아이 석상이 하나 둘씩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터 섬은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화산재와 토사물이 모아이 석상 주변에 쌓였습니다. 또한 비바람과 침식으로 인해 토양이 퇴적되면서 석상의 몸통이 점차 땅속으로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퇴적 과정에 의해 일어난 일로 석상 자체가 의도적으로 묻힌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에 상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모아이 석상이 의도적으로 묻혀진 것이며 그 이유는 석상의 얼굴은 조상들의 얼굴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은 땅 속에 묻혀 있으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장보다는 자연적 매몰에 힘이 실리는 추세입니다. 모아이 석상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 여전히 이스터 섬의 비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남자가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가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에 탑승합니다. 그 남자는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티켓을 구매했죠. 쿠퍼는 맨 마지막 줄 가운데 좌석에 착석했으며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스튜어디스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스튜어디스는 자신에게 관심 있는 줄 알고 무시하려 했으나 쿠퍼는 읽어보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 메모에는 자신은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나의 지시에 따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를 본 스튜어디스는 쿠퍼를 바라봤고 쿠퍼는 서류 가방을 열어 다이너마이트 막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게 된 스튜어디스는 즉시 조종사에게 이를 알렸고 비행기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회항하게 됩니다. 쿠퍼는 미국 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 착륙 시 비행기를 주유할 수 있도록 연료 탱크 차량을 대기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고 돈과 낙하산을 전달했습니다. 쿠퍼는 35명 승객들과 2명의 스튜어디스를 풀어주었죠. 이제 남은 건 비행기 안에 기장, 부기장, 4명의 승무원, 그리고 쿠퍼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이륙하여
멕시코 시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멕시코 시티까지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바로 연료 문제였습니다. 결국 네바다주의 리노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는 최저 비행 고도에서 최저 속도로 비행했으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조종실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경찰과 스튜어디스는 쿠퍼의 요구 사항을 듣고 그가 비행기 후미 계단을 통해 뛰어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객실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리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기내로 들이닥쳤고 예상대로 쿠퍼는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 후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기내 객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담배꽁초와 넥타이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쿠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쿠퍼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쿠퍼가 뛰어내린 지역은 뇌우가 몰아치는 중이었으며 11월 말일강 추위로 저체온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20만 달러의 현금을 20달러짜리로 준비했기에 돈 가방의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무려 10kg이나 되는 무게를 가지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펼치고 뛰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1980년 2월 한 소년이 콜롬비아 강 근처에서 일부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지폐의 일련 번호를 대조하여 돈다발이 쿠퍼가 가져간 돈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전액이 아닌 5,800달러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쿠퍼가 살아있다. 돈을 분산해서 땅에 묻어둔 거야. 라는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 주변으로 수색을 시작했지만 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FBI는 수십 년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여전히 그의 정체와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쿠퍼가 가져간 현금의 일련 번호가 공개되었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며 수많은 용의자들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댄 쿠퍼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가 정말 비행기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이 맞을까요? 어쩌면 모두를 속이고 그 비행기 속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결국 FBI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의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뛰어내린 후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DB 쿠퍼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릴린, 이봐! 정신 차려! 오전 3시 50분 마릴린 먼로 자택에서 사망. 마릴린 먼로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향년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 당시 셀럽 마릴린 먼로.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미스터리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평소에도 약물과 알코올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1962년 자신이 맡은 배역에 몰두하는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보고 대중들은 그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보여지기식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8월 4일 아침 그녀는 잡지와 화보 촬영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개인 마사지를 받고 오후 4시 30분 전담 정신과 의사 랄프 그린슨을 만나 정신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랄프는 대략 3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했고 떠나기 전에 가사도우미 유니스에게 마릴린 곁에서 그녀를 보살펴달라고 요청하고 떠납니다. 오후 7시 15분 전 남편의 아들과 통화를 했고 저녁 8시에는 배우 피터 로퍼드와 전화를 했습니다. 피터 로퍼드는 마릴린을 설득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전화를 받은 마릴린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피터는 마릴린의 목소리가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몇 번이나 다시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담당 에이전트인 밀턴 에빈스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고 마릴린의 변호사 밀턴 루딘에게 전달했습니다. 밀턴 루딘은 마릴린의 가정부 유니스에게 전화해서 마릴린의 상황이 어떤지 물었고 가정부 유니스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8월 5일 오전 3시 유니스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잠겨있는 침실의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고 침실 문 아래로 불빛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싸움이 느껴진 유니스는 바로 정신과 의사 랄프에게 전화를 했죠. 랄프는 유니스에게 밖으로 나가 침실 창문을 봐달라고 했고 유니스는 다급히 침실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창문을 딱 보는 순간 유니스는 숨을 들이키고 맙니다. 마릴린은 침대 위에 엎드려 시트로 몸을 덮고 있었고 한 손에는 전화 수화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침 랄프가 도착했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마릴린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마릴린 먼로의 혈액에서 진통제와 수면제로 유명한 약물이 검출됩니다. 이 약은 주로 안락사 용도로 쓰이는 위험한 약물이며 현장에 수면제 통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구급대원의 말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약물 과다 복용자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구토한 흔적이 없고 입에서 약물 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당시 검시관이 마릴린의 위장을 검사했을 때 너무나도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다량의 수면제를 먹었다면 위장 속에는 캡슐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더군다나 시체 주변에는 약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다량의 약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를 놓고 여러 의혹과 루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존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 형제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 당시 마릴린 먼로에게 이별 통보를 한 존.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마릴린 먼로는 존과의 관계를 언론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케네디와 알고 지내던 마피아 조직이 학문에 약물을 투입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추측에 힘을 실어준 근거는 바로 마릴린의 신체였습니다.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서 큰 멍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마치 주사를 잘못 맞으면 멍이 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릴린 먼로의 이웃들도 저녁 8시경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녔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지 않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오히려 강제로 침입을 왜 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포섭할 사람 한 명이 있죠. 바로 가정부 유니스입니다. 그녀를 미리 포섭하여 마릴린의 집에 들어간 뒤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스는 변호사에게 마릴린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말했었죠. 이게 더 의심이 가지 않나요? 둘째, 피터 로퍼드가 암살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존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처남인 피터 로퍼드와 함께 암살했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는 서로 친하기도 했고 피터가 마지막 통화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전화한 것이라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추측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존 케네디와 정말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은 맞지만 그녀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세기 가장 유명하고 불가사의한 살인 사건 중 하나인 블랙 달리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미궁 속의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947년 1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공원에서 젊은 여성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버려진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시신은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으며 요추가 절단되어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상태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입이 양쪽 귀까지 찢어져 있었으며 장기들이 모두 적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몸에 혈흔이 묻은 자국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후 시체를 씻은 걸로 추정된다고 했죠. 신원 결과 피해자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쇼트. 배우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당시 22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평소에도 검은 드레스를 즐겨 입고 있었고 그 당시 미국 영화 블루 달리아가 개봉한 찰나였습니다. 신문 기자가 그 둘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마음대로 별명을 붙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블랙 달리아입니다. 그때부터 블랙 달리아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살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이 집중된 만큼 경찰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검사 결과 경찰은 엘리자베스 쇼트가 어디에 매달려서 구타를 당한 것 같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쇼트가 실종된 것은 전날이나 시신 발견 당일이 아닌 일주일 전이라는 사실이 경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죠. 젊은 나이에 집을 나와 혼자 돈을 벌었던 쇼트를 일주일 동안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죠.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도대체 쇼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찰들은 범인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자백과 목격담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수사에 혼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한 사람이 60명이나 되었고 그들 대부분이 쇼트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모두 거짓 자백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죠. 이 중에서는 경찰에게 조롱의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으며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상황에서도 자백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고 그 중에는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 세인트 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한 것을 보면 놀라울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쇼트가 죽은 공원 근처에 세단을 주차해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발견한 것은 잔디푸대를 버리러 갔던 주민이었고 오른쪽 뒷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다급히 자신의 차에 탔던 주민은 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단의 주인이 자신의 차로 가다가 창문으로 주민의 차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가버렸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경찰에게 털어놓은 주민, 경찰은 이 목격담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그 주변 식당에서 일하는 자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단지 그 시간에 공원에 간 것만으로는 그를 범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었죠.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의심의 씨앗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네크로필리아 즉 시체의 성욕을 느끼는 사람의 범행일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쇼트의 시체 모습은 성폭행을 의심하기 여지없었습니다. 팔꿈치를 직각으로 세워 항복 자세의 다리는 펼쳐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이 주장은 흐지부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블랙 달리아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부는 사건이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이들은 유명 인사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일부는 범인이 정신병자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이론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사건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추측에도 불구하고 블랙 달리아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범죄가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인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 범인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 달리아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영화, 책,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신비로움과 공포가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기며 많은 이들이 그 진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1669년 피네롤 감옥, 그곳에 철가면을 쓴 채로 수감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의 정체와 생애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철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여 아이언 마스크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1669년에 수감되어 1703년까지 약 34년 동안 여러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감옥에 수감될 때마다 철가면을 착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언 마스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69년 피네롤 감옥이었습니다.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프랑스 남부로 오게 되었고 그의 관리자는 베나니오 드 생트마르였다고 합니다. 베나니오 드 생트마르는 이후 아이언 마스크가 다른 감옥으로 이송될 때마다 그를 계속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언 마스크가 처음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언 마스크가 철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주장은 1771년 볼테르의 책 루이 14세의 시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볼테르의 책 속에는 아이언 마스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고 그는 감옥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볼테르는 이 인물이 중요한 정치적 비밀을 가진 인물일 것이라 추측했고 그의 책에도 아이언 마스크에 대해서 이 죄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은 맞으나 유럽에서 그런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철가면을 쓴 남자로 인해 그의 이야기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아이언 마스크는 1703년 11월 19일 바스티유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감옥 근처의 세인트 폴 공동묘지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아이언 마스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이언 마스크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주요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일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루이 13세의 아내 안 도트리슈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이언 마스크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볼테르가 아이언 마스크는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볼테르의 영향력은 무시 못했기에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루이 14세가 아이언 마스크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점을 보고 철가면을 씌워 평생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한 귀족이라는 이론입니다. 아이언 마스크는 루이 14세의 재정 문제를 담당했던 재무관리자인 니콜라 푸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케는 루이 14세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투옥되었는데 사실상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걸로 처리해버리고 아이언 마스크를 씌워 평생 감옥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아이언 마스크가 프랑스 군사 전략가이자 스파이였던 에스터 시드라티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루이 14세에게 중요한 군사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누설하지 않기 위해 철가면을 씌운 채 투옥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아니면 아이언 마스크가 단순한 범죄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감옥 관리자인 생트마르가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철가면을 씌운 것일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는 왜 그의 정체를 숨겨야 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아이언 마스크는 17세기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쟁이 많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이언 마스크의 정체와 그의 수감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과 이야기가 있지만 그의 진정한 정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이언 마스크는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이었을까요? 쌍둥이 형이 자신의 자리를 넘볼까봐 일부러 철가면을 씌운 것은 아닐까요? 아이언 마스크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언 마스크가 누구였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영국 스코틀랜드 덤버턴주에 미스터리한 다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다리 이름은 오버톤 다리. 왜 이곳이 미스터리한 다리로 불릴까요? 그 이유는 오버톤의 또 다른 이름, 강아지 자살 다리라는 별명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1950년대부터 약 600여 마리의 강아지가 이유도 없이 다리에서 뛰어내렸고 그 중 50여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 이 다리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많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버톤 다리에 대해 알아보자면 널찍한 다리 양옆으로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오는 석조 난간이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어져 있으며 뚫린 곳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이죠. 또한 15m 다리 밑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아한 다리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산책하는 강아지, 훈련을 철저히 받은 개 등 애완견들은 모두 다리 중간쯤부터 태도가 일관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짖기 시작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다는데 애완견들이 뛰어내린 방향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애완동물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개들만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콜리나 리트리버 등 주둥이가 툭 튀어나온 품종이 많이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뛰어내린 총 600마리의 개들 중 50여 마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나머지는 계곡 위 돌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완견들은 왜 이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고대 켈트 신화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다리 근처에서 기이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버톤교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다리 밑으로 던지고 자신까지 내던진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저주로 개들이 뛰어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자가 뛰어내린 위치와 강아지들이 낙하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사람들의 뜬 소문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동물들의 배설물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리 아래에 있는 밍크와 쥐들의 배설물들이 개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그 냄새를 쫓다가 실수로 뛰어내린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들이 밍크의 배설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험 결과를 내세우면서 이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밍크가 살고 있는 주변은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야 정상 아닐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버톤 다리 주변이 과거보다 밍크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35km 밖에 있는 핵잠수함 정박지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뛰어내렸다는 가설, 계곡 소리가 커서 자극받았을 뿐이라는 주장들이 나왔지만 전부 근거 없음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 다리에서 개들이 자꾸 뛰어내리는 이유, 정말 귀신의 저주로 인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일까요? 현재 오버톤 다리에는 Please keep your dog on a lead,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건너달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들이 투신 자살하는 다리 오버톤교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정말 예쁘고 신비로운 존재였으며 실제로 존재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이 아닌 인어공주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존재, 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밝혀진 인어의 비밀과 증거들을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동양에서 인어는 사람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 산해경에는 인어의 존재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인어의 눈물이 진주로 변한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인어의 비늘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늘은 매우 희귀하고 아름다워서 귀중한 보석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어가 발견되었습니다. 720년에 완성된 일본 고대 역사서 니혼쇼키는 여러 신화와 전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혼쇼키에는 고대 일본인들이 바다에서 사람과 물고기의 혼합체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인어를 닌교라고 부르는데 사람과 물고기를 합친 말입니다. 닌교는 요괴 중 하나로 여겨지며 닌교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진 그림들이 에도 시대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인어의 기록이 없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인어의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 일현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서 동해의 바다에는 해신이라는 바다의 신이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해신은 바다를 지배하는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인어의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어부가 동해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가진 인어였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처럼 아름다웠다고 해요. 어부는 인어를 잡아 육지로 데려가려 했으나 인어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자신을 놔주면 바다에 보물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어부는 인어를 풀어줬고 약속대로 바다에 보물을 가져온 인어는 어부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어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때 인어를 잡아 기름을 짜면 고래 기름보다 더 좋고 최상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 야담 설화집 어우 야담에서도 인어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해관리 김담령이 직접 인어를 봤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는데 김담령은 인어가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어부들이 희귀한 인어의 기름을 짜기 위해 잡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추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은 인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동양과는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로는 바로 세이렌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세이렌은 바다에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배를 난파시키는 난폭한 인어였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마법적 힘을 지니고 있어서 듣는 자들은 홀려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피하기 위해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묶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인어는 동서양 어디서나 등장합니다. 인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의 상상력 때문일까요? 인어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역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인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명 보르지긴 태무진,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이름 칭기즈칸. 칸은 군주, 왕의 의미를, 칭기즈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위대한 혹은 위엄을 갖춘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을 통일한 위대한 리더이자 지도자 칭기즈칸. 하지만 그에게도 미스터리한 일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227년 칭기즈칸은 죽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됐냐고요? 죽음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정설로는 전투 중 부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지만 독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숨긴 칭기즈칸은 무덤도 숨겨버리고 맙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칭기즈칸의 무덤을 몽골인들도 모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역사서에는 무덤의 위치가 안 나와 있을까요? 네, 안 나와 있습니다. 단 한 줄 서아 탕구르 사람에게 칭기즈칸이 두 번째로 원정하여
무찌르고 돌아와 돼지의 하늘로 올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칭기즈칸의 무덤은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의 군인과 노예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규모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끔찍한 사실이 숨겨져 있죠. 바로 수많은 여자를 죽이고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관을 운반하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여 묻혔다고 합니다. 또한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수천 마리의 말을 같이 묻어 평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사서에서는 기령곡에 묻혔다는 기록이 있는데 기령곡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탐사팀은 기령곡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 총 3곳으로 추렸습니다. 첫째, 델리움볼딱 지역. 이곳은 칭기즈칸의 고향이기에 무덤이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 부르칸 칼둔. 칭기즈칸이 생전 이곳에 와서 사냥을 즐겼고 자신이 죽으면 이곳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셋째, 포두 지역. 실제로 칭기즈칸의 능이 있지만 시신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칭기즈칸이 말채찍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몽골의 전통에 따르면 말채찍을 떨어뜨린 장소가 자신의 무덤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곳의 발굴 작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울란바토르에서 300km 떨어진 곳에서 60개의 봉분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며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13세기 여성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칭기즈칸과 함께 묻힌 여성은 아닐까요? 드디어 찾았다는 흥분감에 사람들은 발굴 작업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굴팀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하고 팀원들은 부상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부상과 사망의 숫자가 늘어나자 발굴은 중단됐습니다. 더군다나 탐사구역 인근에 탄저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결국 발굴 작업은 금지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칭기즈칸의 무덤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의 분노가 발굴단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칭기즈칸 무덤의 저주. 중국 산시성의 광활한 대지 아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최초의 황제 진시황. 그의 무덤 진시황릉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1974년 중국 산시성 린퉁현에 살던 농부가 우물을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무언가에 탁 걸리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토용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와 고고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시황릉의 병마용갱입니다. 병마용갱은 진시황의 무덤을 보호하고 그의 사후 세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테리코타, 군사와 말, 전차 등의 대규모 조각상 집합체입니다. 총 3개의 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갱도가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고 맙니다. 1호 갱도는 주로 보병과 전차병이 배치되어 있고 약 6천여 개의 테라코타 군사상이 있었습니다. 2호 갱도에는 기병, 전차병, 궁병 등 다양한 병종들이 혼합되어 약 1,300여 개의 테라코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호 갱도는 가장 작은 갱도이며 주로 지휘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지휘관과 전차 등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병마용갱이 밝혀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을 하며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이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각각의 군사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옷차림, 자세 등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죠. 고고학자들은 군사상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병사들을 모델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시황릉을 아직까지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시황릉의 중심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알지만 발굴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의 중심부는 복잡하고 거대한 지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마용갱은 정말 일부일 뿐인 거죠. 그렇기에 현재 기술로 이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안전하게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기록에 따르면 사마천의 사기의 궁전과 전당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지하에 설치하고 수은을 사용해 천하의 백천을 나타내고 기계 장치로 수은이 흐르게 하였다 라고 전해집니다. 오랜 조사 결과 진시황릉 주변 토양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농도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사마천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죠. 2012년 중국 고고학자들이 진시황릉의 지하 궁전을 탐사한 결과 수은 농도가 일반 토양보다 28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하에 수은이 상당량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낸 셈이죠. 그렇다면 수은이 왜 진시황릉에 사용되었을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수은은 불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진시황은 당시 불사의 비약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의 무덤에 수은을 사용한 것도 불사에 대한 집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진시황릉 내부의 강과 호수를 재현해야 하는데
물로서는 장기간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은을 대신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토양의 280배 정도 높은 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진시황릉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수은이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이죠. 수은의 독성 때문에 발굴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작업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존 기술의 부족 때문입니다. 테리코타 군사상은 원래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거 아시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색이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발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발굴을 진행해서 유물들을 완벽히 보존하기 어렵다는 중국 측 입장에 따라 진시황릉의 발굴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기계 장치 때문입니다. 사기에 따르면 무덤 내부에는 다양한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침입자가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 함정을 발동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진시황릉의 발굴 과정에서 함정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발견했고 고대 기록과 일치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살덫이 있는데 침입자가 특정 위치를 밟거나 문을 여는 순간 화살이 발살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덤 내부에 복잡한 기계장치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함정을 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높은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시황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황제의 야망과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담긴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은 어쩌면 진시황제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스터리를 탐험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시황릉의 비밀처럼 말이죠. 기원전 259년 2월 7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정,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진시황제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인 진시황제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함께 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시황제의 아버지 자초는 진나라의 왕자였지만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에서 멀어져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진 자초. 그곳에서 여불이라는 장사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불이는 자초의 잠재적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고 말하죠. 이 진귀한 재화는 사둘만하다. 진나라에서는 안국군과 그의 총애하는 정비 사이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불이는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여 자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금을 들여 자초가 조나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했고 값진 물건들로 안국군 이정비, 그 화양 부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화양 부인은 자초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대성공이었고 자초는 점차 명성을 얻었습니다. 여불이는 자신의 집에 자초를 초대해 조나라의 무의 조이를 소개했습니다. 자초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죠. 그러나 조이는 여불이의 애첩이었습니다. 여불이는 그녀를 자초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진시황제의 출생에 얽힌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사마천의 사기 여불이 열전에는 조이가 임신한 몸을 숨기고 자초와 함께 지내며 만삭이 되어 아들 정을 낳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은 과연 누구의 아들일까요? 자초는 안국군이 즉위 1년 만에 승하하자 왕이 되었고 즉위 3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13세의 나이로 왕이 된 진시황제는 어머니 조이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이는 그 당시 여전히 여불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여불이의 권위는 거의 황제급으로 치솟았죠. 하지만 이런 부적절한 관계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한 여불이는 조이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조이는 여불이와 헤어지기 싫다고 했고 결국 여불이는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노예를 소개했습니다. 조이는 노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둘 사이에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노예는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진시황제는 노예를 사지에 찢어 죽이는 형벌을 내립니다.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노예를 조이에게 소개시킨 여불이에게로 화살이 향하게 됩니다. 높은 신분이었던 여불이는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그를 멀리 유배 보내는 결정을 내립니다. 황제의 친서를 확인한 여불이는 자신이 언젠가 진시황제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확신이 되자 결국 자결을 택합니다. 진시황제의 출생에는 많은 논란과 미스터리가 존재했지만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중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